됐네. 으쌰. 자, 오늘은 간쓸개가 간쓸개 32쪽이고요. 수특 158이야. 수특에 158이 없다. 수특 158이 없다. 수특 158이 없다. 수특 158이 없는 바보탱이. 아, PDF도 없고 멍충이들. 야, 이거 멍충이들 많아. 쌤 계좌요. 아니 미안. 화면에 포도 있네. 자, 158에 오늘 뭐 할 거냐면 뭐가 실렸지? 달밤. 이태준의 달밤으로 가야겠다. 여기 158에 실린 게 뭐냐면 달밤. 이태준의 달밤이 실렸네. 요 놈을 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야겠다. 일단 달밤이면 첫 번째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전체 내용을 먼저 하고 요와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한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유사하기도 하고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볼게. 일단 누가 나올 거냐면 황수건이 나오죠. 황수건이 있고, 얘는 좀 어떤 거야? 얘는 어리석고 모자라죠. 어리석고 좀 부족해요. 모자란 그런 애죠. 그죠? 그래서 반푼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고요. 좋게 말하면 순박한 거죠. 순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황수건은 여기서 순박함에 더 포인트를 더 두고 있어요. 황수건이네, 나는. 그죠? 서술자는. 그렇다면 이 황수건이라는 애는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을 거고, 근데 이 황수건이라는 애가 어떻게 써요? 결국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순박한 애가 각박한 현실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요, 모두 다 패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보조 배달을 했는데 그것도 잘리죠? 그죠? 신문 보조 배달 잘려요. 신문 보조 배달원에서 잘린다고 할까? 잘리고, 그 다음에 실패. 두 번째는 또 뭐야? 학교 급사에서도 잘리죠? 학교 급사. 이 둘 다 모두 다 패배하는 이런 황수건인데, 이 글에 나라는 사람이 이 황수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좀 멍청하구나, 바보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배려와 연민을 갖습니다. 얘에 대해서 인간적 배려와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나라는 인간도 어떻게 써요? 소외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동그라미고, 이 나라는 사람이 황수건이란 다소 부족한 사람을 인간적 배려와 연민으로 보다 보니까 독자들은 어떡하냐면, 이것 때문에 독자들은, 서술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자는 어떤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냉소적으로 보지 않고 다 어떻게 써? 서술자 나처럼 생각하겠죠? 그럼 뭐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연민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게 우리 EBS의 초점이야.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등장인물이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가 요게 EBS의 지금 현재 초점이었습니다. 올해 실린 거에서. 자, 여러 가지로 실패하다 보니까 내가 황수건에게 뭘 해줄 거냐면, 이 인간적 배려와 연민을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황수건에게 도와줄 겁니다. 황수건이 있다라면 나는 황수건에게 그러면 장사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주냐면 돈 3원을 주게 됩니다. 3원을 준다라는 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거겠죠. 황수건은 신나서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황수건이 어떻게 해서 고마움을 나름대로 표시합니다. 물론 훔친 거지만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주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황수건이 준 포도를 입속에 넣고 어떻게 해서 계속 돌려서 먹었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무안해할까봐 황수건을 만나죠. 근데 얘가 어떻게 써요? 달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래를 막 처량하게 불렀습니다. 달밤에 노래를 불렀는데 장사에도 실패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황수건에 부인이 있는데 부인도 도망가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달밤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요 놈은 왜 부르겠냐? 거듭된 실패로 인한 슬픔일 수 있고요. 슬픔일 수 있고 두 번째 소설 속에서 이렇게 달밤에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서정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 이런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황수건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냐면 일종의 여운을 건네줄 수도 있겠네. 자, 요게 이제 전체 얘기고, 당연히 요 포 여기에서는 제목이 달밤이다 보니까 이 달밤이 주는 요 세 가지 이유들은 포커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EBS에서 포커스를 준 데는 어디였냐면 요거. 나라는 서술자가 황수건이라는 애를 인간적 배려와 연민을 바라보다 보니까 독자마저 연민의 시선을 본다 했죠. 여기 요 부분이 현재 우리의 EBS에서 초점을 뒀던 부분이야. 그러면 저기에 초점을 뒀다면 황수건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네? 그래. 그러면 어디 글 좀 슬쩍 볼게요. 우리 158쪽 한번 볼게.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쫓아가 보자고.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세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자, 줄 쳐볼게요. 야, 여기도 정말 시골이구만.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얘가 시골임을 느끼는 게 뭐냐? 뭘로 인해서 시골임을 느꼈느냐? 주변의 경관이나 자연, 이게 아니죠. 바로 좀 부족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게 누구야? 황수건이 왔다 갔다 할 거야. 황수건을 보고 나서 이게 시골임을 느낍니다. 한번 볼게요.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줄 짓게요. 이게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을 봤는데 시골이라고 느끼냐면, 서울에서는요, 서울 중심가에서는 좀 부족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서울 애들이 막 욕을 하고 한다고요. 뭐 무시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드러내고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시골에서는 인정이 있다 보니까 아유, 다소 부족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아유, 그 철수네 그 아들이야. 아유, 좀 잘 봐주자고. 뭐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이었던 서울이었던 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독 시골에 많이 보이는 건 시골 사람들이 감싸주기 때문에 나타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못난이 동그라미 치고요. 황수건의 인물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보다도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습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는 없지만 대처, 그냥 대도시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왜냐면 서울 같은 데서 이 못난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하니까 더 나오지 않아요. 마음만 아프니까. 하지만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기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의 눈에 잘 띕니다. 그러니까 못난이를 발견하는 순간 아, 이거 시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죠. 인간적 배려와 연민의 모습을 본다고 그랬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계속 어딨지? 그리고 또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아줬다는 걸 봤을 때 아주 순박한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거를 좀 나쁘게 해석하면 멍청한 모습을 봤겠지. 그죠?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가 되어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대 그 문 안서 하면 들어왔습니다. 보통 밤이 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지를 않죠. 여간 미친놈 아니면 못 올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여기 시골이구나. 좀 부족한 애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봤더니 시골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다소 부족한 애가 대화를 하는 거고요. 어떤 대화냐면 아유 왜 좋은 데 살지 왜 이렇게 시골에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문 보는 집은 개를 키우면 안 된대요. 왜 개를 키우면 안 돼? 내가 신문 배달하는데 개가 나를 물을지 모르니까 개 키우지 말라는 둥 뭐 헛소리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시골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159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59로 가서 여러 개를 다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황수건이 인간적 배려 차원에서 내가 황수건에게 돈 3원을 줄 거야.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값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게 어디냐면 159쪽에 중략 밑에 7, 8번째 줄이죠? 거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박민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있는 척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지? 여기 하고 있는데? 에이씨, 너 주소. 그래, 그럼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그 고스가에 노릇을 한단 말이오. 고스가에는 소사, 심부름꾼.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내가 버젓이 장사를 할 건데요. 한다. 무슨 장사래요? 아이고, 방학 될 때까지만 해도 참외 장사를 하고요. 가을이면 군밤 장사하면 되고요. 메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하면 되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를 선생보다 더 낫게 치는데쇼.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줬습니다. 돈 3원, 동그라미 땅 쳐야겠죠.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로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춘다시피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고요 하고 나 없을 때 참외 3개를 갖다 줬습니다. 참외 3개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포도와 같은 기능이겠죠.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여름 동안 안 왔다는 건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실패하죠. 왜냐면 하냐면 계속 장마가 들어요. 한번 볼게요.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서 미천만 가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지만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달아난 거였네요.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인데 달콤한 애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서 쏘니나 종이에 싸지도 않고 왔답니다. 훔쳤다라는 신호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 역시 참외 3개와 함께 동그라미 쳐야겠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었죠? 하는 때였습니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로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그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습니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게 끌려갔습니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친 것을 직각하였습니다. 느꼈다고요?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습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껴 먹은 것은 황수건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 순박함을 내가 인간적 배려와 연민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칠게요.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 얘가 뭐겠어요? 포도겠지. 포도를 먹던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면서 먹었습니다. 어제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서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기불 깐 듯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누가 밟지도 못한 목성으로 사케와 나 뭐 어쩌저쩌고 했대요. 를 부르며 큰 길을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왔습니다. 보니까 수건이었습니다. 나는 어이 수건이야? 하고 아는 채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도 담배를 하나 뻑뻑 피웠습니다. 거듭된 실패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슬픔 때문이겠지.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이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유사 작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두 번째인데 어차피 EBS는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50%밖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 50% 잡으러 가야겠네. 요번엔 유사 작품을 해볼게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걸 찾아볼게요. 소외계층,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수건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있어요. 소외계층이 있고, 그쵸? 이 예를 어떻게 써요? 어떤 서술자가, 우리 EBS의 초점은 서술자가 그 사람을 인간적 배려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비판이나 냉소보다는 같은 연민의 시선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똑같은 걸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서술자가 여기에 배려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놈을 찾아야겠네. 똑같은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입니다. 자, 요 소설은 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좀 엉켜 있는데 저는 두 공간을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산이라는 공간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누구라고 했냐면 서술자가 민우 정도 됩니다. 민우는 W중학교 교사입니다. W중학교 교사야.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한국전쟁이 막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대들 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젊은 나이, 학생 즈음 되는 애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그 사이 애들, 실제로 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로 나오거든요. 중학생 정도 되는 거죠. 그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두 닦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천막으로 쳐놓은 학교인데, 운동장 안에 천막으로 친 학교인데, 거기에 구두 닦기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선생님들 구두 닦고 그 돈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학생 들어오지, 선생님 출근하지, 구두 닦기 잔뜩 있지, 막 너무 복잡하니까, 교감이 민우에게 시킵니다. 야, 너 저 구두 닦기 애들 다 정리 좀 해. 복잡해. 미치겠어. 그래서 얘가 일종의 환경 정리 책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민우가 가서 구두 닦기 애들 다 모아놔요. 야, 지금 오른쪽에 서는 애들 너네는 홀수날만 오고 왼쪽에 있는 애들 너네 짝수날만 와. 이렇게 정해줍니다. 걔네들이 그걸 지킬 리가 있나요? 안 지켜야 다 옵니다. 홀수날 짝수날 뭐 생각 않고 와요. 막 다 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두 닦기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누가 오냐면 은밀하게 구철이가 민우에게 접근합니다. 구철이 민우에게 걸쳐서 선생님 하면서 불러요. 아주 바쁜 맞으면 저리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철이가 민우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제가 원래 구두 닦으면 30판이거든요. 근데 저만 그 독점으로 쓰면 제가 20판으로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민우가 이제 그 교무회의에 들어가요. 얘기합니다. 원래 30판 정도인데 얘로 하면 20판 정도로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가격이 싸지죠? 그러니까 오케이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철이는 민우가 구철이에게 독점권을 줍니다. 그래서 구철이에게 구두 닦기 독점권을 줘요. 이 독점권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구두 닦기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이런 게 뭐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게 어딨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우가 얘에게 독점권을 줘. 그러니까 구철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딴 선생님들 20반에 닦아주고 하다가
구천이는 민우 거를 공짜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닦고 또 닦아줘요. 고마우니까. 근데 이걸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니 나는 20판 봤는데 쟤는 2번 닦아주는데 왜 난 안 닦아줘? 이러면서 구철이와 슬쩍 멀어집니다. 자, 그때 민우는 이제 교감이 서울로 서울로 전근을 갑니다. 그래서 민우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 뒤에 민우는 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서울 동대문에서 민우는 다시 있고요.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냐면 구철이를 만납니다. 우연히 구철을 만나요. 구철을 만나. 그러니까 이 구철이가 야, 너 그 부산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거야. 구철이는 아직도 구두 닦입니다. 구두통 이렇게 들고 다녀요. 다음날 출근할 때 구철이는요 그 길가에 기다립니다. 그 선생님 오면 길가에서 구두통 놓고 선생님 앉으라고 하고 거기서 막 닦아줍니다. 닦아주면서 아유 선생님 제가 이 구두 한번 바꿔드려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바꿔줘요? 바꿔줄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들어요.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저거 미국 애들 좀 잘 알거든요. 걔네들한테 좀 달라고 하면 저 싸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요. 그런데 뭐 구철이가 그럴 수 없다는 건 나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철이가 뭐 하냐면 아유 선생님 제가 좋은 영화 있는데 서울에서는 영화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얘기해요. 그래서 민우가 구철이에게 구두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라고 해서 영화표도 줍니다. 영화표. 그러면 민우가 너는 저는 2번 받는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철이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숨어서 가끔 보기나 할까 그 정도. 즉 민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구철이가 구두표를 영화표를 만들어준 거지. 그러면 저쪽에 달밤 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참외라든가 포도 같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외. 그러니까 요거는 구철이가 민우에게 주는 거죠. 이 구철이는 별명이 있는데 구두에 칠한다고 그래서 구칠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원래 이름은 구철인데 구칠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두도 닦아주고 영화표도 주고 하니까 민우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죠? 부담스럽죠. 근데 민우는 구철이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요. 못 산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민우가 구철이에게 돈을 줍니다. 야, 너 이 돈으로 옷이라도 사 입고 그래. 그랬더니 구철이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래요. 야, 너는 막 구두 닦아도 주고 영화표도 주고 너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게 어딨어. 너 만약에 이 돈 안 받을 거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라고 해요. 그래서 구철이가 돈을 받아요. 그래서 구철이 뭐냐면 옷 사입으라고. 왜냐면 여름은 옷 입고 다녀요. 그러면 이 돈은 아까 달밤에서 3원을 줬던 것과 똑같은 기능이겠죠. 똑같은 기능. 자, 그리고 나서 구철이가 민우에게 뭘 주냐면 구두를 줍니다. 아까 구두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두는 앞에다 쓰면 뭘 쓰면 당연히 뭐겠어? 훔친 구두입니다. 구철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식당 같은 데 가서 가장 좋아 보이는 구두를 갖다 훔치고 가는 거야. 근데 식당 주인이 따라와서 이 구철이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막 ud어 터지고 해서 갑자기 이제 민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 갔지? 요쯤에 오면 맨날 여기서 구두를 닦아주는데 오늘은 안 왔나? 이렇게 찾아요. 근데 저기서 누군가 ud어 터지고 있어요. 가보니까 누구야? 구철이가 ud어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구두를 가슴에 꽉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민우가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구두값 다시 주고 이렇게 해요. 그때 구철이는 도망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구철이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글쎄요 구두 훔치다 걸려서 저렇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이 훔친 구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철이가 민우에게 준 거였으니까 포도와 같은 기능을 하겠죠. 똑같네. 물론 훔쳐서 주는 거니까 윤리적으로는 부정적인 거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 민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까 빼먹었는데 민우가 물어봅니다. 부산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부산은요 선생님이 서울 간 뒤에 난리 났어요 합니다. 왜냐면 교무실에서 돈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무실에 구두 닦으러 자주 오는 가담뱅이가 있죠? 그게 누구야? 구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구철이는 돈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고문을 합니다. 그 고문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볼펜을 이렇게 껴요. 이렇게 껴요. 그래서 여기를 꽉 누르는 거나 막 이렇게 고문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싸대기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구철이가 기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구두 닦기를 못하죠. 구두 닦기를 못했더니 엄마가 새아빠를 데리고 왔는데 새아빠가 구철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이 구철이는 그 매에 못 이겨서 서울에 왔다는 그런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민우는 그 구철이가 떠난 뒤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이 종료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뭘까요? 이태준. 아니에요. 우리가 새 같은 거 보시면요. 떠났다가 다시 일정 기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죠. 일정 정도 삶이 회복되면 다시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마치 철새와 같은 겁니다. 뭐라고요? 철새라는 말을 다른 말로 씁니다.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제목은 바로 철새를 의미하는 건데 이 철새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얘가 누구였어? 얘가 바로 구철이야. 철새는 계절에 맞춰서 딱 그 시간에 돌아오잖아. 구철이도 생활이 좋아지면 언젠간 내 앞에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까요? 뭘까요? 조. 향조? 응? 해조. 뭐라고요? 뭘 해줘야 성교? 뭐라고요? 후조? 그래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후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는 누굴까요? 인성. 뭘까요? 오연성. 오연석. 오영수의 후조였습니다. 후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으니까 달밤과 같이 비교해서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초점을 좀 바꿔볼 거야. 일단 필기하시고. 자, 3번 초점을 바꿔볼게요. 자, 3번에서 유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은요, 어느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먼저, 황수건이 소외된 애죠? 소외된 애가 거듭된 실패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철이라는 애도 소외된 애인데 거듭된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소외된 계층의 거듭된 실패? 소외된 계층의 거듭된 실패. 거듭된 실패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해방 직후. 해방 직후에 아주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해방 직후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자. 전반부 후반부 나눌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요 놈은 작가 연계도 좀 고려해서 일단 소외된 계층의 거듭된 실패로 두고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소외된 계층의 거듭된 실패로 하면 가난했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서 하층민의 가난과 연결시키면 저기 한 3강, 4강에 보시면 현진건이 썼던 거 하나 있었죠? 그 뭐 있었어? 야, 이 새끼야, 현진건이 쓴 거. 너무 가난해서 훔치잖아. 할머니가. 성직한 사기야. 아닌데. 할머니가 훔쳐. 싸움 치는 거. 싸움 치는 거. 서투른 도적. 그죠? 서투른 도적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달밤과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 자, 전반부에 누가 등장하냐면 황서방이 등장합니다. 황서방이 등장해요. 당연히 황서방은요, 막노동을 하지만 기술이 조금 있는 막노동이야. 여기에 누가 있냐면 황서방의 아내가 있겠죠.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황서방의 아내는 황서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미 도망을 칠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하면 도망을 칠 거야. 왜 도망을 치냐면 가난 이것 때문에 또 도망을 갈 겁니다. 일단 황서방은요,
일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저 아내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인데 이녀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남은 젖먹이야. 젖먹입니다. 젖먹이 아들이야. 아들을 낳았으니까 얘는 어떡하냐면 이거 이렇게 내가 떠돌면서 맨날 막노동을 할 수 없어. 아니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등남을 했으니까 좀 안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걸 가을에는 군밤장수를 좀 한번 해야겠다. 그죠? 이것을 소망을 합니다. 소망을 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가 아내한테 얘기하고요.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저 잠깐 장사하고 올 테니까요. 막노동하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인천 월미도 공사장. 인천 공사장으로 갑니다. 아들도 태어났겠다.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으면 군밤장수 가을 정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인천 공사장으로 갑니다. 인천 공사장으로 가서 한 이틀 정도는 놀다가요. 3일째부터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몸을 쓰는 막노동이 아니라 좀 약간의 기술도 필요한 막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벌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워낙 배고프게 살아오던 가난한 애들이다 보니까 처음 열흘간 돈 버는 족족 뭐 했을 것 같아요? 술 마시. 그거는 이제 나고요. 얘는요. 그 당시에 얘는 뭐 하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족족 그냥 먹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가 먹고 싶으면 닭도 먹고 막 이렇게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건 일종의 식욕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소설 속에서는요, 저 황서방이 되게 즐겁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지부터 먹을까 이런 거. 머릿속에서는요, 가족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근데 내가 먹는 게 너무 급해요. 나 먼저 먹고 그 뒤에 벌어서 돈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 열흘에 식욕 해결하는 이런 모습에서 어떤 비극성이나 이런 것이 슬쩍 보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간 막 처묵처묵 하다가 아이고 가족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지 좀 돈도 좀 벌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10하루째 11일째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한 3일 벌었나? 그래서 한 50판 정도 이렇게 챙겨서 돈을 저금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젠장.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장마가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니까 막노동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일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대기입니다. 계속 대기. 돈 번 건 없지. 계속 대기. 여기가 장마가 끝나야 이제 집을 지을 테니까 월미도에서 집을 짓는데 뼈대까지는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야. 거기서 이 뼈대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지내고 자다고 일어나고 아침에 비 오나 하나 확인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갑자기 양복쟁이가 옵니다. 양복쟁이. 소설 속에선 양복쟁이로 나오고요. 양복 입은 신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어떤 거냐면 집주인입니다. 황서방에 원래 있던 집주인이야.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 아주 비정한 놈입니다. 아주 비정한 놈이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서방에게 그 전에 있었던 집에서 이뤄진 일들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뭐냐면 황서방의 아내가 도망쳤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황서방 아내 도망. 근데 아내가 도망치면서 양복쟁이 집에 그 양복쟁이니까 어떻게 써요? 거기에 거시기 옷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돈 되는 옷감을 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의 재산 피해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남자애는 젖먹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 뭐 밥을 먹여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복쟁이의 아내가 되게 귀찮아합니다. 뭐 어디서 젖동량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귀찮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비정한 놈이야. 그래서 아주 귀찮아하고 아주 꺼리는 거야. 근데 왜 왔냐? 그 젖먹이 아들이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반쯤 죽었어요. 반쯤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황서방이 장마가 계속 오니까 늦게 간다고 편지가 왔거든요. 편지 주소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두 딸과 아내는 도망갔죠. 두 딸과 그 다음에 젖먹이 아들을 건네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비가 오는 동안 이 젖먹이 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황서방이 밖에 나가서 그 호떡 같은 걸 하나 사와요. 호떡 같은 걸 사와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 젖먹이 아들을 먹였는데 좀 먹는 듯 하더니 막 개워냅니다. 당연히 얘는 못 먹겠지, 그죠? 그러니까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후반부로 갈게요. 자, 황서방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봅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병원에도 가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깐난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해방 직후에 병원이 별로 없네? 비도 오고. 그래서 가다가 하나 간신히 찾아요. 소아과에 가서 물어봅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뭐냐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독하다라고 하면서 입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서방이 한이나 생기지 않게 약이나 많이 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약도 없는데 그냥 약이나 져달라고 합니다. 약이나 많이 지어주세요. 지어줘라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생각날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죄의식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약이나 많이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태야. 그때 누구냐면 황서방의 친구인 권서방이 있습니다. 이 권서방은 자식은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은 없어요. 그냥 권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권서방이 지 걱정들 해야 돼. 못 사는 애들이니까 지 걱정들 해야 되는데 권서방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골조가 올라간 새 집이죠. 그럼 권서방이 얘기합니다. 이거 남의 새 집이 될 텐데 아직 사람도 입주하기도 전에 시체가 나가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 걱정해야 할 텐데 남 걱정부터 해. 좀 순수한 애겠죠. 그죠? 새 집에서 어떤 시체가 나가는 건 신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 둘 다 젖먹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황서방이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황서방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황서방은 이 지속되는 장맛비를 뚫고 이제 나갑니다. 지속되는 장맛비에 젖먹이 아들을 업고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걸어. 계속 걷는 이유는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뒤에 업은 애가 뭐 하길 기다리는 거야? 죽기를 기다립니다. 숨을 꼴딱꼴딱 쉬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고 꼴딱꼴딱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요. 황서방도 걸고 뒤에 권서방도 거는데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겁니다. 걸어서 한참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둘이 멈춰요. 멈춰서 권서방이 이제 어떻게 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권서방이 무슨 소리가 들렸어? 라고 해요. 그때 황서방이 봤더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눕혀놓은 상태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묻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어? 그 아들이 죽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봤더니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요. 죽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인기척이 없으니까 죽었거냐고 그 자리에서 묻어줍니다. 일종의 생매장이겠지, 그죠? 아들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젖먹이 아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인기척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야. 죽었는지 인기척이 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는 소설 속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황서방과 권서방은 죽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생매장이죠. 생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사가 마지막 그 처리가 나옵니다. 하늘은 그저 먹장이요. 하늘은 그저 먹장이요. 먹장이요. 그 다음에 빗소리 속에 개구리 맹꽁이 소리만 들렸다. 개구리 맹꽁이 소리만 들렸대. 아무 소리도 안 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하늘은 그저 먹정이라는 건 하늘이 검었습니다. 하늘이 까만색이야. 이걸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뭐겠어? 황서방의 미래죠. 황서방의 어떤 암울한 미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죽었고요. 아무도 대꾸도 못합니다. 중간에 가서 자식이 죽었으니까 엉엉엉 운다든가 이런 거 없어. 분명히 슬플 거거든요. 그럼 왜 슬픈 걸 아냐면 황서방이 묻고 나서 언덕을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묻은 데를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권서방이 뭐해? 라고 했더니 막 하늘에 대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울다가 나 복수를 할 거야 라고 해요. 권서방이 네가 복수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내가 아내를 찾아서 가슴을 도려내서 거기다 같이 묻혀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젖먹이 아들은 젖을 먹은 적이 없죠. 그래서 아내의 가슴을 잘라서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둥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선 빗소리 속에 개구리 맹꽁이 소리만 들린대요. 자, 우리가 슬플 때 울면 오히려 그게 덜 슬플 수 있어요. 눈물이 나는데 억지로 참거나 조용한 상태, 이게 오히려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그런 장치겠죠. 이 글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장마. 장마 아니에요. 개구리가 뭐라고요? 이것은 뭘까요? 자, 얘는 부부요? 빗발? 뭘까요? 이렇게 해야겠다. 빗길.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씨. 밤길이었습니다. 밤길. 자, 이거는 작가를 좀 고려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요? 얘가 이태준의 밤길이었습니다. 달밤을 썼던 이태준의 밤길까지 연결될 수 있겠구나. 자, 이 밤길은 소외된 계층의 거듭된 실패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다른 방식으로 유사를 찬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비참한 삶, 궁핍한 삶,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죠? 이거잖아. 이태준의 밤길도 도시 빈민의 삶이잖아.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젖먹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죠? 생매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겠어?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어? 현진건이 썼던? 그죠? 서투른 도적 같은 게 이쪽에 연결되겠죠? 서투른 도적 같은 게 연결되겠지? 그러면 현진건에 썼던 도시빈민의 어떤 궁핍한 삶을 썼던 거 또 있어요. 뭐 있어? 비 오는 날을 중심으로 썼던 건 뭐 있어요? 이거 비, 밤비. 뭐야? 아이 새끼야, 장마가 왜 그거야? 비가 추적 내리고요. 이것도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추적 내리는 날 어떻게 써요? 내가 일하러 나가죠. 근데 손님이 엄청 많아요. 아내가 어떻게 써요? 오늘 내가 아프니까 일 안 나갔으면 좋겠어 막 했던 거 뭐야? 그렇죠. 운수 좋은 날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운수 좋은 날, 단어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현진건 작품에 또 뭐 있냐면, 내가 지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놈의 복장이 이상해요. 중국놈 복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놈 복장인 것 같기도. 뭐라고요? 그렇죠. 고향 같은, 현진건의 고향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자, 요것들은 다 뭐야? 다 우리가 서투른 도적할 때 한번 했던 거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면 요거 유튜브 찾아서 하셔야겠죠. 여기 했던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간슬개의 32페이지에 1, 2, 3, 4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